6월 2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심 사례가 총 2건이었는데 네. 이제 어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외국인 B씨의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내국인 A씨의 경우 양성이 나오면서 결국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 A씨는 공항을 빠져나오기 전에 격리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신문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기내에서 인접하고 있었던 승객 8명에 대해서는 향후 3주 동안 보건소가 능동 감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처럼 공기를 통한 전파는 흔하지 않다고 하고요. 혈액이나 체액 등을 통해서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편 동아일보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봤는데 1978년 이후에 태어난 2030 세대는 두창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세대 두창 백신을 서둘러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현재 3,500만 명분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2세대 백신은 이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접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죠,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설비 업체를 찾았습니다. 보면 이 탈원전 5년간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어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비판한 건데요. 네. 산업 생태계를 직접 보고 현장을 직접 봤다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원전 생태계를 더 탄탄히 구축을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겠다면서 원전 산업 지원을 약속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말한 원전 세일즈의 첫 무대, 아마도 나토 정상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체코나 폴란드, 네덜란드 같은 그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을 하겠다라는 지금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나라들과의 양자 회담도 준비하고 있다고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검찰에 이제 검사장 이상급 인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기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조선일보 제목처럼 문재인 정부 때 밀려난 특수통, 공안통이 전면 배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조선일보에 총 4명의 인물들 실려 있는데 그중에 2명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건으로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노정현 창원지검장 모습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번째 나와 있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 임명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 검사라는 면에서 앞으로 이 신부장을 꼭지점으로 전국의 검찰청 특수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이 됐기 때문에 총장 패싱 논란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지금 기다릴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원석 총장 직무대리도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친문 성향 검사들은 이른바 유배지라고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 정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좌천됐던 그 보직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인사 관련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제 경찰 고위직 인사가 번복이 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뒷말이 많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실려 있는데 뒤집은 인사에 뒤집힌 경찰, 치안감 번복의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측 모두 다 이번 인사에 대한 개입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네. 한국일보는 좀 의심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썼습니다.
일단 이번 인사에 이례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본 건데요. 저녁 시간에 기습 발표를 했다는 점, 네. 또 인사를 발표하고 이튿날로 발령 일자를 정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과거의 사례와는 좀 다르다고 봤고요. 네. 한 경정급 간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경찰밥 먹은 지 20년 만에 이런 황당한 인사는 처음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다가 경찰청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직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는 이거 결국 새 정부에 복종하라는 신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네. 번복된 인사 명단을 보고도 뒷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들은 정권에 입김이 미친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 결국 승진을 하려면 정권 실세와 행안부 장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본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누리호 관련 소식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부터죠. 이 큐브 위성이 하나씩 분리가 될 예정인데 이걸 만든 우리 대견한 대학생들,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중앙에 지금 사진 나와 있죠. 네. 왼쪽에 나와 있는 팀이 서울대 팀입니다. 큐브 위성을 검수하는 모습이고요. 네. 사진에서 오른쪽이 조선대 팀의 기념 사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9일부터 조선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순으로 분리가 될 예정인데요. 2019년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서 선발이 된 학교들이고요. 네. 2, 3년 정도 열심히 정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 누리호 발사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발사 30분 전부터는 막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정말 긴장했다고 합니다. 네. 큐브 위성 개발 과정에서는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애를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이번 누리호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 관측이나 미세먼지 촬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큐브 위성들 또 마저 성공적으로 임무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누리호에 이어서 큐브 위성들의 활약도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최근 학생들이 먹고 있는 그런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연달아 나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서울에서만 학교 두 곳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죠. 네. 모두 열무김치와 관련된 메뉴에서 나왔는데 일단 1차적으로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서는 개구리가 발견된 경위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는데요. 제시한 대책 중 하나가 1개교 1급식실 체제였습니다. 개구리 사체가 나왔던 A 고교의 경우에는 같은 재단의 여고, 여중, 외고까지 총 4곳을 같은 곳에서 공동 조리한 급식이 나가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생 관리에 더 취약할 수가 있고 또 식중독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모든 학생이 함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건데 서울 시내에 현재 공동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한 94개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학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또 다른 학교인 B고교 사례는 아직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러면서 B고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던 해당 업체 아직도 서울 시내 72개교에 김치 등을 그대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육청은 급식 계약에까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학교 측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층간소음 대표적인 분쟁인데요. 코로나19 시대 들어오면서 이 층간소음 관련된 신고가 더 많이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한국환경공단에 들어온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그래프로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19,000건 정도, 22,000건, 28,000건 이 정도로 들어오다가 2020년, 2021년 맨 아래 두 개인데요. 갑자기 그래프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4만 건대까지 약 한 80% 정도 폭증한 건데요. 원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결국은 갈등 유발 가능성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 범죄도 많아진 만큼 이게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소음을 측정을 하려고 나가 보면 네. 한 90% 넘는 비율로 법적 소음 기준 이내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결국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를 두고 이 기준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또 기사에서는 측정해서 소음 기준치를 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민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이 층간소음 문제를 두고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